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규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특수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에 앞서서 왜 차별이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인류의 불행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미국의 법학자 누스바움이 말했습니다. 근데 누스바움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생각했냐면요. 예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인류의 불행이 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일까를 어떤 이유에서 말을 했냐면요. 투사적 혐오다. 장애인은 나한테 좀 귀찮은 존재일 것이다. 뭔가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생기는 투사적 혐오 때문에 차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술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장애인 예술이 더욱더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장애인 예술에 굉장히 열심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3요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와 예술과 복지가 삶의 3요소라고 합니다. 머덕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행복을 퍼올리는 두 소는 바로 문화와 복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게 되는데 사회 안전망이 깔렸다고 해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주면은 그제서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문화복지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자역 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술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토끼가 교만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문화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거북이는.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안전망을 깔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3요소가 예술과 문화와 복지에서 우리는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분은 앨리스 폭스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말한 것은 inclusive art, 즉 포용적 예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요. 너무나 저는 이분의 강의에 많은 문화적 충동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말하는 포용적 예술이 바로 장애인 예술인데 이분은 뭘 말했냐면 누가 장애인의 포용을 결정할 것인가. 그렇죠? 야, 장애인은 포함시켜야 돼. 이런 걸 누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포용하지 않아서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이분이 갖고 있는 학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특수학교가 세워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반대들 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매달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은 고용하기 싫다.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우리가 장애인을 포용하지 않아서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는 정말 포용적 예술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예능 교사는 기간제 교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있으면 가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플랜을 갖고 이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능 전공한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슴 아팠던 것은 예능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미술은 미술실에서 해야 되고 음악은 음악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고 도구도 부족했습니다. 미술실에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비너스 상 같은 거 몇 개 있을 정도였었지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음악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악실에는 탬버린 몇 개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대회를 참가할 경험이 없다. 체육은 굉장히 활발하답니다. 전국 체육대회도 있죠.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은 또 뭐 올림픽에도 갈 수 있죠. 이렇게 대회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 예능 교육은 대회가 적다는 그런 단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장애인 문화예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문화부의 문화체육관광부죠. 장애인 체육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 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체육 선수들이 시위를 했어요. 우리도 문화부로 가고 싶다. 왜냐? 일반 선수들도 문화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부로 가야지 동등한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문화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문화체육과 문화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문화체육과는 체육국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국 쪽에서는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를 체육국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장애인계에서 전부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아직 체육국에는 장애인 예술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2020년도 6월 달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간과 또 제도를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이것은 뭐냐면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입니다. 장애예술인들한테 월 얼마를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안정감 있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10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이것은 장애예술인 공공 쿼터 제도입니다. 모든 문학, 음악, 공연, 또 무용 모든 면에 있어서 장애예술인들을 한 2% 정도는 할당을 해달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송에서 이제 예능인들이 많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장애 예능인들도 한 2% 정도는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공공 쿼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는 고용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면 고용한 효과가 돼가지고 그 회사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제도이고 또 그 기업에서도 환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고용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장애예술인 지원 고용제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것들이 이 9조, 10조, 11조가 잘만 운영이 된다면 장애인 예술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안정감 있게 재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 어디에서도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도 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예술, 장애인 문화예술인, 장애예술가 이렇게 혼용돼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3조 정의에서 딱 정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서 장애예술인을 정의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면은 장애예술인들이 하나 활동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장애인 예술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저하고 같이 만나셨던 우리 여러 선생님들은 장애 예술인하고 장애인 예술하고만 기억을 해주셔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올해 있었던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포스터고요. 오른쪽은 이미지쇼라고 제가 이미지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스토리 도잉
여태까지는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스토리를 말하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스토리를 도잉,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애 예술인들의 무대가 많아져야 된다는 건데요. 굉장히 두 행사가 전부 성공을 거뒀습니다. 장애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 그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에서 1만여 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2018년도에 장애 예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했을 때 3만 2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그리고 법적 근거를 보면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능력 가운데는 예술 활동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법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술인의 직업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예술 활동을 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이 옛날에는 취미 생활이고 뭐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로가 아니다. 이래서 산재보험도 못 들어주고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술인 복지법이 되면서 예술 활동도 근로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조기에 있는 그 기호가 인터랩빙입니다. 인터랩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의문부호하고 감탄사구가 합쳐진 내용인데요. 이 인터랩빙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감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랩빙입니다.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바로 이런 의문에서 감탄으로 끝날 수 있는 요소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누구 시리즈라고 하는 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 예술인들의 스토리텔링 북인데요. 장애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품이 주는 감동과 작가 자신의 스토리가 주고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은 알고 계시겠지만 기타로 기적을 일으키는 김지희 양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죠. 자, 30cm 자로 세상을 표현하는 한부열. 이 한부열은 라이브 드로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를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거든요. 자, 이게 작품입니다. 이게 이모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모들이 모여갖고 수다 떠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형상화 시켰는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모들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마치 피카소가 그린 것 같은 추상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장애인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 학생들이 예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애 학생들이 이제 점점 발달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 발달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배우고 나면은 창작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인 최윤정 씨의 디자인인데요. 아주 중소기업 화장품의 그 디자인이에요. 뚜껑을 딱 이렇게 연 순간에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화장품을 보면은 내가 이 화장품을 바르면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최윤정 씨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그 손에 떨림이 있어서 작품 활동을 참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밸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은 점점점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장애인 예술이 어떻다고 하는 그 밸류, 가치를 좀 높여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지막 장면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